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이 펼쳐지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바깥에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이 오프닝을 준비하면서 쭉 출근길 시민들 보니까 그래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청문회 국면이 시작됩니다. 한동훈,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원희룡 장관 후보자 등등 오늘부터 이제 쭉 청문회 국면인데, 잠시 후에 청문회의 주요 장면 생중계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결국 검수완박이 국회 본회의도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고 반대했던 의원들조차 다 찬성표를 던졌고, 정의당도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저지하는 과정에서 국회 안에서 굉장히 육탄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그 영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시험대. 동아일보 3면에서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시험대, 어떤 시험대일까요? 함께 보시죠. (6일) 보선 7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첫 시험대, 여야 총력정, 특히 이재명 전 후보가 인천 계양으로 출마한 거 아니냐, 송영길 대표 지역구,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분당으로 출마한 거 아니냐, 김은혜 의원 지역구. 이야, 만약에 두 사람 다 등판하면 이거 굉장한 재보궐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여야 핵심 관계자에게 직접 한번 그 가능성 타진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여기입니다. 기동성. 한국일보 3면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민정, 일자리 인사수석 빼고 기동성을 키웠다. 정책 주도보단 조율에 충실하겠다. 대통령실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투톱 체제로. 정책실장직과 제2부속실도 폐지를 했습니다. 프로필을 좀 보시면요.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경호처장의 김용원, 정무수석의 이진복, 시민사회수석엔 강승규, 홍보수석 최영범, 경제수석 최상목 등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연기? 경향신문 이면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입니다. 연기, 함께 보시죠. 국무회의 연기도 가능할까요? 민주당에서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미뤄라 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왜냐? 본회의 일정 때문이죠. 검수완박을 완벽히 통과시키려면 국무회의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과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연기할까 궁금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염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수완박 중에 형사소송법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네 번째 키워드도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이너스 27억. 마이너스 27억. 중앙일보 6면입니다. 4월 역대 최고 수출인데 잘했는데 무역 수지는 27억 달러 적자가 커졌다고 합니다. 원자재 값 상승, 원화 가치 하락. 야, 이게 맞물리면 가장 많이 팔아도 적자가 커질 수 있군요. 올 들어서 그런데 2월 빼고서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역액이 수출 플러스 적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남아야 우리나라가 이득인데 이게 남는 게 없다는 거죠. 무역 악화에 경상수지도 빨렵니다. 거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침공하고 있어서 이 여파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월요일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그리고 돌직구의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국회의 풍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절차적 정당성은 어디로 간지 없어졌다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결국 충돌이 있었고 구급차까지 동원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 시작합니다. 주제는요, 욕설 삿대질 비판전, 검수완박도 난장판. 난장판이 국회 모습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은 병원에 가서 좀 진단을 좀 받은 상태고요. 책임자 처벌을 저희는 요구할 상태입니다. 저희가 몸싸움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일방적으로 밀린 겁니다. 저희가 물리적으로 그들을 때리거나 걷어차거나 밀어붙인 적이 없다. 거의 우리를 짓밟고 지나가다시피 하신 것이거든요. 반드시 사과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꼼수와 편법으로 국회 회기를 쪼개게 하여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악법이 국민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역사에 남을 수치스러운 오늘 본회의를 당장 멈춰주시고, 여야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의총에서 추인한 합의안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시는 것은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자, 강대강의 충돌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실의 직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이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배현진 의원이 여성 의원을 발로 차냐라고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도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제 박병석 의장이 본회의에 모습을 등장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 정의당 의원들도 전원 찬성을 해서 검수완박법 일부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자, 그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제 민주당 검수완박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개의 6분 만에 본회의 통과됐죠. 177명 중 찬성 172, 반대 3명, 기권 2명. 민주당, 정의당 의원 전원 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권은희 의원도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는 이태규, 최연소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기권은 양양자 의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기권을 했군요. 자, 김병민 대변인님, 무슨 상황이었습니까? 일단 좀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거세게 항의하고, 특히 배현진 의원은 또 인수위에서 당선인 대변인 아닙니까? 배현진 의원이 국회의장실 직원에게 여성 의원을 발로 차냐라고 거세게 항의하고, 김웅 의원은 국회 직원에게 욕설까지 격앙된 모습인데, 이게 다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이제 토요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가 됐죠.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법안을 여야가 합의되지 않는 법안 처리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둘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과정
그리고 여기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 등등에 대해서 여야 간 토론과 예. 의견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두는데 이런 일들을 전부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장마저 일사천리 일방적으로 이 문제 처리하려고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수단과 방법은 박병석 국회의장실에서 이 부분을 좀 막아주기를 읍소했던 것이죠. 예. 이 과정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 자, 지금 배현진 의원 주장은 예. 이제 여성 의원들이 국회의장 그 단상에 못 가게 스크럼을 짜고 있었는데 의장실 직원이 발로 찼다. 배현진 의원 등을. 이런 예. 주장인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배현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여성 의원들이 물리적인 폭력을 당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아무리 성급하고 다급하게 국회의장이 이 부분을 직권상정에서 처리하려고 하더라도 최소한 반대되는 야당 의원들과의 설득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고요. 그러다 보니 배현진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굉장히 그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 속에서 예. 강하게 박병석 의장에 대한 항의를 하게 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는 이토록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다 국회에서 처리 통과되는 일들이 예. 과연 벌어지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지난 주말 씁쓸한 뒷맛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병민 전 대변인의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저 모습 민주당 의원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재수 의원님, 본회의장에서 그 논란의 장면을 보셨을 텐데 지금 김병민 전 대변인도 그렇고 국민의힘 이제 여성 의원들도 그렇고 국회의장실 직원들이 발로 걷어차고 올라갔다. 국회 단상까지 국회의장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께서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저 모습은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그 화면을 통해서 본 건데요. 저희들은 이제 본회의장에 착석을 해 있던 상황이었고 옆자리에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분도 그 본회의장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상하다 싶어서 그랬는데 이제 저쪽에 의장님이 이제 의장실에서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는 출입구가 따로 있거든요. 예. 그쪽이 이제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예. 아마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제 사회를 의사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의장실에서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는 그 통로에 지금 이 장면이 그 통로군요. 예,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예. 저기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연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의장님이 이제 의사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의장실을 나와서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는 그 통로에 저렇게 이제 앉아 계시니까 의장을 수행하고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길을 확보하고 이동 통로를 이제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장실 경호원들과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예. 사이에 저는 이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들도 저거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장석이 아니라 의장실에서 본회의장으로 가는 이 복도 통로에서 예, 벌어진 일이군요. 통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본회의장 안에서는 저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양측의 의견이 많이 갈리고 특히 의장실에서는 이게 이제 배현진 의원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국회의장이 여성 의원들을 밟고 지나갔다. 이것에 대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그래가지고 아마 고소고발도 진행한다 예. 그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의장이 밟고 지나갔다 이래가지고 뭐 전치 2주 이런 이제 진단서까지 떼놓은 상황인 것 같은데 저것은 이제 CCTV라든지 카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하면 아마 될 것으로 보여지고 좀 아쉬운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중재안에 민주당도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한 것이 아닌데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국회의장이 일체의 의사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재안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100명 가까이 되는 의원들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러주는 대로 의장이 중재안을 만든 것을 다 해놓고 저렇게 이제 의장이 의사 일정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막는 모습은 이게 말로서 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직권상정이라 그러는데요. 저 직권상정 아닙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김병민 전 대변인과 전재수 의원이 보는 시각과 의견이 조금 상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논란이 됐던 저 장면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의장실 복도에서 항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배현진 의원 격렬하게 항의하는 모습 보이는데 의장실 경호실 직원이 통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의 정강이를 발로 차면서 뚫고 나갔다라고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서서 우리 돌직구 멤버 전주혜 의원은 진단서까지 지금 공개를 한 상황이고 박병석 의장 측의 주장은 이거 선진화법 위반이다. 오히려 물리력으로 박 의장을 감금하려 했다라고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 검수완박을 막으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검수완박을 강행하려는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 사이의 어떤 충돌의 모습일 텐데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일종의 지금 진실공방 비슷한 양상이에요. 지금 배현진 의원 등은 의장실 직원이 발로 찼다. 근데 아무리 만약 이 말이 사실이면 의장실 직원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입법기관인 더군다나 여성 의원들을 이렇게 발로 차면서 이동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일 텐데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참 예전에는 몸싸움이 진짜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체류탄도 던지고. 그러니까 뭐 다수당이 막 사람 수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뭐 육탄전에 고성의 욕설에 아주 동물국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이제 안 좋은 행태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해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법안을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처리하거나 다수당이 그냥 강행하거나 하지 못하게 한 게 이제 뭐 안건조정위원회라던가 필리버스터라던가 이러한 제도들을 만든 거잖아요. 그 선진화법. 일부러 법안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게 네. 소수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고 충분히 숙의한 다음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하자는 제도입니까? 여러 번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뭐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이라던가 아니면은 필리버스터도 회기를 쪼개가지고 사실상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몸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밖에는 남지 않은 겁니다. 예. 물론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동물국회 안 하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지 폭력과 욕설만 범죄가 아니에요. 웃으면서 점잖은 얼굴로 나쁜 짓 하는 것도 다 범죄입니다. 먼저 시작한 게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너무나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영원히 다수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소수당도 됐다가 다수당도 됐다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건데 나중에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뭐 다른 당이 다수당이 돼서 이런 식으로 안건조정위원회도 이런 식 꼼수를 써가지고 뭐 무력화시키고 필리버스터도 그냥 못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라고 할 겁니까? 너무 나쁜 선례를 많이 남기는 것 이게 지금 민주당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 물리적인 어떤 충돌 장면뿐만 아니라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민주당과 의장 측에서는 배현진 의원의 발언 일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일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무소속이어야 할 국회의장이 노골적인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회 자살 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뜻을 담아 항의의 뜻과 함께 인사를 거부함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발 멈추시라, 서시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앞줄에 앉아있는 여성들, 카메라 밑으로 보이지 않는 그 장면들을 짐작하고 부둣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자, 배현진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관례상 국회의장에게 하는 목례 인사를 일부러 생략을 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절차가 아니고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목례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국회의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모욕적인 발언이다, 사과해야 한다라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영환 의원입니다. 도를 넘어선 모욕적 발언을 한 배현진 의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인사도 패싱하며
본인의 예의 수준을 드러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을 대표하고 또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에게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발언 중에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행한 배현진 의원은 국민 앞에 반드시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자, 민주당의 오영환 의원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사과를 요구했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오영환 의원 등이 문제 삼은 표현이 배현진 의원의 발언 중에 앙증맞은 몸으로 밟고 지나갔다라는 표현 같아요. 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손 변호사님? 일단 표현이 부적절하지 앙증맞은 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외모를 비하하면서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엄중하게 국회의 어떤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굳이 그런 부적절한 표현으로 감정적인 표현을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컨텐츠 없이 소리 지르고 남에 대한 인격을 비하함으로써 어떤 이 입법의 부당성을 이제 설파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컨텐츠는 사라지고 이게 뭐냐, 국회의원의 품위가 지켜진 것이냐, 이런 지적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고요. 예. 그러니까 저 사안은 팩트만 놓고 보면 국회의장이 통로를 통해서 국회의장으로 들어오고자 하는데 국민의힘들이 막은 거고, 예.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뒤엉키다 보니까 누가 누굴 때렸냐, 발로 때렸냐, 폭력이 있었느냐, 오히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국회의장이 국회 이 본회의실에 들어가는 걸 막을 권한이 배현진 의원한테 계신가요? 그러니까 법적 권한과 어떤 정당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라고 저렇게 큰 소리로 막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이제 항의하는 모습으로는 해석될 수 있는데, 앙증맞은 몸이라는 표현을 굳이 함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의 품위가 굉장히 떨어졌다. 우리가 과거에는 저런 육탄전 많이 봤죠. 패스트트랙 법안 때도 그때 어마어마한 폭력 행위가 일어나서 예. 수사받고 기소됐습니다.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든가 한교안 전 대표가 있었는데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그에 맞는 징계나 형사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또 벌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협치하겠다라고 하놓고 처음 한 일이 저런 식의 어떤 시장통 모습?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앙증맞은 몸이란 표현이 지금 논란이에요? 국회 내에서 품격과 예의 있는 발언들을 가지고 국민께 좀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앞서 보시는 것처럼 배현진 의원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여성 의원들이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실질적인 육탄전 속에서 피해를 호소하면서 목소리를 외쳤던 점을 좀 고민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뒤에 나와서 얘기했던 박찬대 의원의 언급을 보면 예. 나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나대지 말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나대지 말라 이랬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입에 담을 수 있는 얘기인가? 똑같은 방식으로 율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시작하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율리위 제소가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게 될 텐데, 지금은 발언 한마디 두마디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기보다는 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왜 기본적인 법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또 다른 무리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김수경 교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국회 선진화법의 기본적인 취지를 생각하게 된다면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법 정신이 다 훼손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원칙만을 고수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안에 앉아서 다소곳하게 모든 일들 일사불란하게 민주당이 처리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국민적 반론도 만만치 않죠. 아마 국민의힘이 이 검수완박법이 처리 통과되는 과정에서 야당으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여기에 대한 항의, 저항의 뜻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언사들이 나왔지만, 이런 내용들 조정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적인 일에 대한 해결이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앙증맞다라는 표현 갖고 문제 삼는 것보다 검수완박 강행이라는 본질적인 게 더 문제다라는 게 김병민 전 대변인의 의견이고, 국회의원의 품격과 적절치 않은 언행이었다, 품격에 맞지 않는 적절치 않은 언행이었다라는 게 손정희 변호사님의 의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삿대질을 했다라고 문제를 삼았는데, 배현진 의원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반박했습니다. 5손가락 참하게 모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배현진 의원 표현입니다. 자, 사진 보니까 삿대질은 아니네요. 5손가락
참하게 모아서 당신이 외면한 민주주의의 본질을 물었다라는 게 배현진 의원의 답변입니다. 반박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앙증맞은 몸이라는 표현하고 삿대질 논란 두 가지인데, 앙증맞은 몸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직접 들었고, 삿대질은 좀 확인이 안 되고, 배현진 의원의 이 손 모양은 사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삿대질은 아닌 것 같은데, 전 대표님. 삿대질은 보통 손가락 하나 가지고 합니다. 하나 가지고 검지입니까? 검지로.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 하나냐 5개냐 가지고는 이제 뭐 삿대질을 할 수가 없겠죠. 저도 이제 저 현장에 있었는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앙증맞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뭐 아이에게 아이고 앙증맞은 것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 귀엽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고 배현진 의원보다 한 30살 정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인데 이게 앙증맞은 몸 이래버리면 뭐냐면은 이게 왜소한 체격 또는 이제 작은 체구 이런 의미거든요.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으로 밟고 지나갔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욕적이라고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손가락 1개냐 5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참하게 손가락을 모았다 그러는데 저때 그 말투라든지 언성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말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참한 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고, 저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 또는 싸움을 하고 정쟁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조곤조곤하게 설명하면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게 그 부적절한 용어 섞어가고 그런 언행들을 좀 과도하게 하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떠나서 이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자제해야 된다. 근데 배현진 의원의 전한 것은 입법부 수장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어떤 한 조간신문 기사 표현 중에 금태섭 효과라는 표현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해당 조간신문만의 시각일 수는 있겠으나 이 표현의 뜻은 무엇일까? 바로 민주당 의원이었던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법에 반대하면서 기권을 했고 그 뒤에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일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각인이 됐다라는 해당 조간신문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몇몇은 이 검수완박은 절차도 잘못됐고 시기도 좋지 않다라고 비판했던 의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들조차 전원 찬성을 한 것을 두고 한 조간신문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금태섭 효과. 저희는 인용을 한 겁니다. 해당 조간신문에. 이상민, 박용진, 조홍천 의원 등 앞서 우려 밝혔지만 결국 찬성표를 던졌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 지금 당 분위기에서는 신중록 목소리를 잠깐 낸 것도 큰 위험을 무릅쓴 것이다. 아주 잠깐. 그거 안 된다. 위험을 무릅쓴 거다. 한 초선 의원이 그 분위기를 조선일보 기자에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금태섭 효과 동의하십니까? 뭐 그렇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금태섭 효과. 그러니까 당에게 그런 쓴소리 했다가 공천 배제당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검수완박 아주 그냥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밀어붙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좀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런 식의 졸속 처리는 옳지 못하다라는 발언을 조금만 했다가는 결국 공천에 배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언론에서 반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당론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 전혀 하지 못하고 전원 찬성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근데 전원 찬성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어떻게 단 한 명도 반대를 던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다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사권, 기소권 뭐 분리하는 거 다 좋습니다만 그 내용에 너무나 빈 구석이 많아서 이게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생 범죄에 너무나 치명적인 그 구멍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졸속으로 처리하고 사실 처리되는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찬성한 건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국회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다 모를 정도로 이렇게 졸속 강행 처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 명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다 찬성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악을 했던 거고요. 사실 정치를 하루만 할 건 아니잖아요. 예. 오늘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당장 공천 배제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에서 찍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치를 오래 할 사람이라면 길게 보고 옳지 못했던 이런 식의 방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나중에 정치를 길게 하실 분들은 이 사례가 발목을 잡게 될 거예요. 그때 당신 이런 식으로 졸속 처리돼서 수많은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때 반대하지 않고 뭐 했냐라는 분명히 그런 말이 나와서 발목을 잡게 될 거거든요. 굉장히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그런 결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한 초선 의원이 조금 전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대목 있잖아요, 전재수 의원님. 우려를 밝힌 것도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한 거다. 근데 우려도 밝혔는데 기권까지 하면은 이거는 도래할 수 없는 위험을 맞는 거다라는 뉘앙스였는데 당에 계시니까 저 초선 의원은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저 초선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네. 예, 아마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자분이 이제 익명으로 인용을 하면서 저렇게 표현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예.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3시간, 4시간 가까이 되는 이제 국회의장 중재안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나의 중재안을 안 받으면 의사 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 합의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야 사이에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 의사 진행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금태섭 의원과 같은 사람이 왜 민주당에서는 한 명도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의 당론을 추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소수 의견이 나오면 그 소수 의견은 이제 보완적인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전원 찬성을 하고 당론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에는 당론을 모으는 과정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명의 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안 나오느냐, 마치 저게 조선노동당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당의 어떤 당론을 모으는 과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선노동당 아니냐. 예. 그런 비판도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죠. 그다음에 금태섭 의원이 이제 공천 배제가 됐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천 배제가 아니고요. 지역구에서 경선을 했는데 경선에서 떨어진 겁니다. 예. 우리가 아는 이제 몇몇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국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하다가 지역구에 가게 되면 지역구가 우선인 사람이 있고 가정이 우선인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고 경선을 해서 경선에서 당원들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경선에서 졌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요. 예. 당론을 모으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아시면은 이것은 국민의힘 민주당 할 거 없이 당론을 모으는 과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론이기 때문에 전원 찬성은 당연한 거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정의당이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전원 찬성 표를 던졌습니다. 정의당원 진중권 교수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대목 보시죠. 처음에는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데 어제 전원 찬성표를 정의당이 던졌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교수, 그러려면 그냥 합당해라. 징그러운 인간들. 이 법으로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 사지 않으면 법보호 받지 못하게 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공청회 개최 등의 민주당이 합의를 해준 것 아니냐. 그래서 보답 차원에서 던진 게 아니냐라고 진중권 교수 등은 비판을 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정의당의 입장이 확 바뀌었군요. 확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유보적인 입장이었다가 이제 입장을 정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에서 이제 별도의 의원 논의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렸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입법 취지나 목적에 훨씬 더 방점을 두고 동의하겠다라고 이제 당론을 정했다 이렇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입장은 혹여라도 일각에서 나오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좀 구제가 미흡한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니냐, 수사권에 어떤 일부 미비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보다 더 큰 대의 명분으로서 어느 조직이든 그게 검찰이든 뭐 경찰이든 뭐 군인이든 마찬가지로 권한이 집중되거나 권한이 너무 세지면 이 부정부패 비리라든가 권한 남용에 따른 어떤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데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동의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정의당이 여러 가지 의원들의 논의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입법기관이 아닌 진중권 의원이 사실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꼭 필요한 제도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비판하거나 비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한가 먼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고요. 입법기관이 입법을 하고 나서 이 평가는 그 제도가 제대로 정착했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했느냐, 그 이후에 평가하는 것이 온당한데 변호사 강제주의랑 상관없는데 또는 합당을 할 것이지 왜 그대로 민주당을 따라가느냐는 근거 없는 비판은 좀 자제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손정희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질 텐데 윤석열 당선인 측, 특히 최측근인 장제원 비서실장이 어이가 없다라고 반응을 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무슨 사건이고 왜 윤석열 당선인 측은 어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묘하게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묘한 힘겨루기 내지 신경전, 국면으로 이 검수완박 이야기가 접어듭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회기를 쪼개는 꼼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아시는 사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일정 내에 검수완박을 다 통과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회기를 쪼개다 보니까. 그러자 민주당이 청와대에 급기야 국무회의를 좀 연기해달라라고 강하게 요청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요청하는 그런 일일 시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스스로 자기를 거부하는 분들이라서 대통령님께도 자신들이 합의했던 안을 거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개최 시점이랑 방식에 대해서 좀 관심은 혹시 청와대에 뭐 요청하시거나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내가 하진 않았지만 당이 건의를 했다. 즉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강행 일정이 틀어졌으니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도 미뤄라라는 요구를 당이 청와대에 했다라는 겁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어이없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남았잖아요. 이제 그것도 본회의에서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필리버스터 회기 쪽에서 강제 종료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일정과 민주당이 이 형사소송법을 처리해야 하는 본회의 일정이 딱 겹쳐버린 겁니다. 즉 국무회의 이전에 이게 다 강행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 없게 된 거죠. 내일 오전 예정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급기야 미뤄라. 청와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제원 실장은 어이가 없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꼼수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는 민주당의 요청 때문에 뒤로 밀리게 되는 건데 밀리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야, 그러니까 민주당의 스케줄에 차질이 생긴 겁니까? 그렇죠. 애당초대로 진행됐으면은 아마 5월 9일 대통령의 임기 내에 처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5월 3일 예정된 국무회의 내에 처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아수라장의 모습은 토요일의 모습인데 그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필리버스터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게 되면 회기가 긴 기간 동안에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회기를 쪼개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날 사전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중단이 되고 다음 회기 때인 바로 그게 내일자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내일 이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이게 이제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는 정부로 이송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국회로 법안이 처리된 내용들을 공포하는 기간에는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회에서 처리됐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의 행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찬찬히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 이 사안들을 공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걸 국회에서 처리하자마자 국무회의를 잠깐 오전에서 오후로 뒤로 미루거나 하면서 긴급하게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려 한다면 결국 국회에서의 절차부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꼼수와 누더기로 점철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무리한 처리라는 이 비판을 피해갈 길이 없어 보이거든요. 끝이 좋아야 이제 모든 게 다 좋다 뭐 이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을 마무리 짓는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소회, 상징성도 중요할 텐데 왜 이런 일들의 마지막 순간 국무회의까지도 이렇게 엉성한 방식을 취해가면서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 하는지 매우 아쉽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도 조금 검토는 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라도 근데 지금 뭐 몇 시간 미루는 걸로 바로 강행한다면 이게 무슨 검토의 의미가 있냐라는 비판과 함께 나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인데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부응하는 모양새로 밀어버리면 그게 대통령에게도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비판이에요. 청와대에 있었던 전재수 의원님, 대통령이 연기해 주나요? 그러니까 이게 장제원 의원이 이제 어이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어이없을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국무회의는 다양한 형식으로 열립니다. 김병민 대변인 말씀처럼 이제 매주 화요일 그날만 딱 열리고 대통령만 주재하고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매주 화요일 날 열리는, 그리고 국무총리가 또 주재할 수 있는 국무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도 임시국무회의가 여러 차례 열립니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는 이제 윤석열 당선자께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예비비 136억을 이제 예비비 승인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국무회의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연 적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무회의라는 것은 대통령이 주재를 하거나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거나 정기 국무회의가 있고 임시 국무회의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없을 일은 아니고 그동안 해왔던 방식들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꾸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저희들이 주장한 것에서 많이 후퇴된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로부터 중재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합의 정신을 존중을 해가지고, 그리고 국회의장이 이 국회 입법부 수장의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일체의 의사진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합의안을 진행을 한 것을 어떻게 이게 꼼수고 이런 게 되겠습니까? 합의대로 추진한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차례 그 말씀을 강조해 주셔서 다음번에는 그 말씀 또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합의한 거를 추진한 거다. 독단 강의 아니다라는 말을 특별히 또 강조를 해줬고, 김병민 의원은 그게 무슨 합의된 거냐. 정의당 요구 받아들이고 합의한 거는 많이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국민들께서 좀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향했습니다.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거부권 행사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끝내 악법 처리를 한다면은 그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십시오. 청와대가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변경하여 검수완박법을 공포하려 한다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숙고하시기 바란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 대담에서 국회의장 중재안은 잘된 일이다라고 강하게 찬성을 표한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검수완박 저지 대응 카드가 뭐가 있을까? 여러 조간신문들에서 이 대응 카드에 대해서 몇 안 남은 보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 함께 보시죠.
검찰 내용 및 절차적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당선인 측 대통령 권한이 국민투표 부의권을 통해 국민투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투표 카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압박한다고는 합니다만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국민투표냐 권한쟁의 심판이냐. 특히 오늘 한 조간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김수영 교수님, 검찰이 대검이 법무부 내에 TF팀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 여부 확인해 봐야겠지만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의로 검찰이 법무부의 TF팀을 통해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 위헌 소송 등까지 검토하고 있다. 법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 헌재에. 이거를 지금 검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오늘 아침에 나왔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국가 기관들끼리 뭔가 권한 사이의 다툼, 그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에 근거해서 이게 누가 더 맞느냐라고 한번 판단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이 검찰에게 있는데 영장 청구권이라는 건 결국 수사권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을 아예 다 빼앗아 버리고 영장만 청구하게 하는 거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 또는 또 이 법이 강행 처리되는 이 과정들, 뭐 안건조정위원회가 그냥 무산되고 필리버스터도 다 그냥 무산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헌법이 어쨌든 보장하는 여러 가지 민주적인 절차에 위배되니 판단을 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헌재에서는 지금 대검 측에서 만약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면 법무부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나중에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는 좀 두고 봐야겠군요.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렇다면 검찰이 국가기관에 해당되느냐. 헌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아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법무부가 신청하면 되죠. 그렇죠. 법무부가 대신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 가지를 우회해서 방법을 이제 생각해 볼 텐데 결국은 이게 지금 강행 처리될 것 같고 대통령 거부권을 뭐 요구한다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뭐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 검수완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생 범죄들에 대한 공백들을 좀 이제 막아보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정말로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인데 헌재가 만약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법권은 국회에게 분명히 있는 건데 입법기관이 통과해서 입법화된 내용을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받아준다. 그 다음은 혹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위헌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고 권한쟁의를 진행하겠다라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보셔야 될지 실효적이지 않을 거라는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 위헌적인 부분도 사실은 법 쪽에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의견이 분분하다는 건 명백한 위헌성을 인정받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일부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삼권 분립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면 헌재에서 입법권의 제동을 거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적 통제가 어느 정도 입법부에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논의를 거쳐서 입법부가 통과한 개정 법률안이 정말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됐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이걸 뒤엎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사실은 사법적 구제가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유일한 방안은 국민의힘이 전국민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 다수 배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보안입법을 통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통해서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능력이라든가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어떤 피해자 그리고 공익적 활동이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보안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중수청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인력
자격이나 수사 능력이 아깝고 그게 소실될 것이 염려가 되면 이 새로 만드는 중수청이든 무슨 기관에 검사님들이 많이 지원하면 됩니다. 그 수사를 계속하고 싶은 검사님들은 흡수돼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지금도 경찰에는 많은 변호사들이 취업을 해서 그 공직에 임명을 받아서 그 수사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자격으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보완적인 조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걸 무조건 이렇게 막아야 되겠다는 것보다 어떤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합의점을 찾는 것.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정부의 몸집이 확 슬림해졌습니다. 청와대의 수석 조직 발표가 됐습니다. 인선안이 함께 보시죠. 윤 정부 1기 대통령실 인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내정됐고 대통령실 조직이 슬림해졌다. 3실장 8수석 체제에서 2실장 5수석, 대표적인 민정수석 폐지됐어요. 대통령 배우자 보좌 제2부속실도 폐지됐습니다. 1개 부속실에서 일정 등 함께 담당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포인트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강하게 건의했던 게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과학교육수석실을 만들자라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강하게 건의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보셨던 대통령실에서 과학교육수석실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패싱 논란. 과학교육수석이 필요하다. 패싱. 굳이 만들 시점 아니다. 장제원 인수위원장.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필요성 공감한다고 했다. 계속 이야기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과학과 교육의 중요성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교육비서관도 있고요. 또 과학비서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과학교육수석이라고 따로 만들어서 할 시점은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되 좀 더 지켜보면서 교육과학 수석이 포함이 안 됐거든요. 지금 현재 자리가 150석 정도밖에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 중일 겁니다.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니만큼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계속 얘기해보겠다고 했는데 장제원 실장은 분명히 필요성 공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앞에 과학과 교육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좀 당연한 소리 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약간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이렇게 잘 경청하고 있고 또 교육 과학에 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도 꾸준하게 언급해왔던 얘기거든요. 과거 대덕에 갔을 때도 당선인이 과학 입국을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 원천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했던 내용들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기억이 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건 기존에 있었던 청와대에서 훨씬 더 슬림한 청와대를 만들고 부처 내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통령실의 효율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들이 어제 발표가 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 두 개씩 다 만들어서 개혁하기에는 쉽지 않은 만큼 일단 첫 번째는 슬림한 청와대, 일하고 효율적인 청와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직제 개편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인선들은 얼마든지 추가 조정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일부터 하겠다는 게 어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발표했던 내용의 핵심 요지가 아닌가 싶고 안철수 위원장의 좋은 건의도 얼마든지 함께 받아들이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패싱한 거 아니다 라는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총리를 비롯해서 본격적인 장관 청문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야 청문위원들이 지금 한창 준비하고 있고 잠시 후면 청문회도 시작됩니다. 오늘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청문회가 잠시 후 몇 분 뒤면 시작이 됩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민주당이 낙마 3인방으로 꼽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도마다 좀 다른데 정호영,
한덕수, 한동훈 뭐 이렇게 3인방도 있고 정호영, 한동훈, 뭐 원희룡 뭐 이렇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각각 좀 다릅니다. 오늘 그 얘기도 좀 한번 해볼 텐데 낙마 3인방 민주당이 일단 꼽고 있는 주요 타겟이 누군지 함께 보겠습니다. 낙마 3인방 함께 보시죠. 자,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낙마 3인방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민주당에서 주요 타깃으로 고르고 있다. 민주당 한덕수 청문보고서 채택 최대한 미루겠다. 민주당 인사청문위원 국회 인준 필요한 총리 청문회를 다른 장관 후보자 3명 임명 강행 막는 지렛대로 쓰겠다. 그러니까 통과는 시켜주되 다른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지렛대로 쓰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낙마 3인방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안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간판으로 지금 내세우는 민주당의 타깃 3명이지만 내부에서는 또 다른 타깃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19명 모두가 퇴장감입니다. 로비왕, 횡령왕, 갑질왕, 찬스왕, 탈세왕, 해고왕에다가 왕 중의 왕인 한동훈 후보까지 왕들의 귀환입니다. 윤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인사 참사에 책임지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자,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금 속을 알 수 없는 얘기했어요. 다 퇴장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건 그냥 겉으로 하는 얘기고 속으로는 딱 몇 명을 진짜 타깃으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누군지 궁금한데 김병민 대변인님. 하지만 예. 당선인이나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 참사야말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 강행은 뭐 역대 정권 중에 가장 많이 임명 강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관? 예.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던 숫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를 남게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까지도 많은 국민들의 불편한 감정들을 자아내게 만들기도 했었죠. 이제 청문회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결국 국민 여론이 어떻게 조성되느냐가 핵심일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보궐서 채택 안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또 정치를 하는 정치 행위를 해야 되는 입장 속에서 모두를 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중에 국민적 눈높이에 철저하게 어긋난다 생각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아마 이런 내용들을 솎아내게 될 텐데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도덕성에 대한 검증도 중요한데 도덕성에 대한 검증 못지않게 진짜 중요한 건 현재 코로나 이후에 한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원자재값 상승 등 국제사회가 굉장히 복잡한 국면 속에서 역량 있는 부처 내각 후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생중계부터 다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겁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오늘이 5월 2일이고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을 끌어내리는데 지방선거와 연계되는 여론전을 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런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많은 부분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무리하게 새 정부에 대한 발목 잡는 식으로 민주당이 비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문회에 대한 좀 공정하고 객관적인 청문회를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 와중에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대선 기간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을 지적해온 후보자로서 내로남불 의혹 지우려면 낱낱이 밝혀라. 원희룡 후보자 측 사적 용도로 사용한 바 없다. 자, 어떤 의혹일까요? 함께 보시죠. 원희룡 업무 추진비 논란인데 김수영 교수님 어떤 논란입니까? 원희룡 제주도지사였죠. 도지사 시절에 제주도청의 총무과에서 법인카드를 썼던 기록을 보니까 어떤 특정 음식점에서 2년 한 8개월 동안 1,800만 원 정도의 돈이 결제가 된 겁니다. 이제 오마카세를 파는 집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고가의 음식이죠. 이제 거기에서 하루에도 뭐 여러 번씩 결제가 되고 굉장히 고액이 결제가 되고 해서 이게 과연 총무과에서 정말 총무과 일을 하기 위해서 결제한 돈이냐 아닐 가능성이 높다. 뭐 사적으로
일시적으로 유용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국회의원이 뭐 제주도에 왔을 때 원희룡 지사가 총무과의 업무와 관계없이 자기의 어떤 정치 활동이나 자기의 도정 활동을 위해서 그 카드를 썼던 것이 의혹이 있고, 또 특정 가게에서 너무 많은 돈이 지출된 걸 봤을 때 뭔가 한 사람당 3만 원 정도만 쓸 수 있는 그 규칙을 위반하고 굉장히 비싸게 지불되는 식으로 법인카드가 사용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의혹인데요. 사실 법인카드는 굉장히 느슨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분명히 지금 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또 공무원들도 법인카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다 뒤져보기로 마음먹으면은 굉장한 비리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분명히 지금 이 원희룡 지사의 법무부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물론 좀 더 투명하게 설명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희룡 지사가 예전에 이제 대선 기간에 대장동 일타 강사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재명 저격수로 활동했었고, 특히나 뭐 김혜경 씨의 뭐 법카 유용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했다 보니까 결국은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이 보긴 좀 어렵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가족이랑 뭐 저녁을 먹고 만약에 아내가 뭐 이걸 사용하고 이런 건 아니고, 과연 그 범위 내에서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혹시 이게 도정을 책임지는 것과 관계없이 본인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 사용된 게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전 지사가 투명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경태 의원 등은 이 의혹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 실제 진짜 타깃은 원희룡이 아니다, 또 이런 말을 모 재선 의원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 재선 의원만의 시각일 수도 있고 당의 전략일지는 뭐 확인할 수 없는데, 분명한 건 공통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벼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은혜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후보가 이 정호영 인선 검증 과정에 내로남불이 있어서 안 된다라는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한덕수 후보자 어떻게 보이세요?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인데요. 그러나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도 내로남불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됐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자, 이제 진실의 순간, 전재수 의원님, 당에서 점 찍은 1순위 타깃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아, 순위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저한테는 순위 있다고 그러던데. 재선 의원이. 그러니까 뭐냐면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은 무조건 내려야 돼, 이런 것이 아니고. 아이분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검증하는 것들을 쭉 다 모아 가지고 가장 문제 많은 순서대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지금 그 1순위가 돼 있는 거죠. 1순위입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혹 가지수가 너무 많은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분만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 김인철 교육부 장관 내정자, 이분도 정호영 내정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가 않아요. 지금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라고, 이거는 미국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장학금 받은 것만으로도 굉장한 스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도 받았고 아들도 받고 딸도 받고 뭐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분은 한덕수 총리 내정자입니다. 저도 뭐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뭐 넘어가겠거니 했는데 지금 연일 계속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퍼블릭 마인드가 상당히 좀 부족한 측면들이 전반적인 내정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총리 내정자가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대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정도는 통과를 시켜서 빨리 인준을 해가지고, 총리가 이제 장관들에 대한 재청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재청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은 바로 부총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가 물론 이번에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대구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는 정치자금으로 집행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더더나 오피스텔에 한정돼 있고 가족이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정치자금 집행이 안 되는데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또 정치자금으로 집행을 해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경호는 봐준다. 왜냐하면 정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호는 봐준다. 만약에 총리, 부총리까지 예. 그렇게 해버리면 정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안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청문 보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의힘이 야당을 할 때, 그러니까 최근까지 이제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 중에 인사청문회가 종료가 되게 되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인사청문 보고서 안에 그 내용 안에 이 사람은 적절하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부적절하다, 이것을 채택을 해서 정부에 이송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부적절하면 부적절한 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해서 왜 부적절한지를 적으면 되는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 안에 왜 부적절한지를 명시를 하는 방법으로 좀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발목 잡을 생각 없다. 그리고 추경호는 일단 봐준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정부 구성이 되고 오케이. 방해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관 후보자들 사이에서 누가 이쪽에서 막 융단 폭격을 받고 있으면 옆으로 이제 싹 들어갈 수 있는 장관들도 있거든요. 잠시 후에 이제 1분 뒤면 청문회 시작입니까?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청문회 상황 들어오고 있습니까? 자, 잠시 후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모습 보이면 잠깐 물려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자, 핫쌈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함께 보시죠.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김건희 여사인데 유기견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로키. 그러니까 전통적인 영부인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로서 로키 행보를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제 마포구 상수역에서 열린 유기견 거리 입양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역시 굉장히 로키예요. SNS를 직접 공개했고 동물학대 금지, 동물은 인간의 다정한 친구, 국내 정치나 어떤 대통령 당선인의 일정과는 무관하게 본인이 평소에 유기견에 관심이 많았던 어떤 그런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반려견, 나래를 입양한 유기동물구조단체 주최 행사, 오랜 기간 김건희 여사가 후원을 했었다고 하고 유기견들과 사진을 찍으며 30분간 행사장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진도 SNS에 공개를 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원래 이 입양도 많이 했었고 또 강아지, 고양이, 반려묘,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좋은 활동을 하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급작스럽게 즉흥적으로 좀 좋은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런 행사에 참여한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후원을 했던 동물구호 단체가 주최한 행사라고 하니까 오랜 이제 인연이 있었던 단체이고 오랫동안 활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진정성이 있고 진심으로 이제 행사에 참여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가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매우 커진 상황이죠. 사회적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런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동물학대 문제 근절하길 바라고요. 나아가서는 좀 사회적 소수자 그리고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우리의 취약계층이라든가 소수자,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두루두루 저런 행사 많이 보여준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 더 뒷받침될 가능성도 있고, 특히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도 저런 어떤 활동에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활발하게 활동해 주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제 사적 활동을 조금 접고 저렇게 공적 활동 위주로 캠페인을 해주신다거나 사진 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논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이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당선인의 모든 일정을 다 동행했잖아요. 그 특히 김건희 영부인의 유기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굉장하다라고 저도 전해 들었는데 옷차림부터가 되게 수수해요. 일단 김건희 여사가. 네, 뭐 당연히
편안한 복장으로 행사장에 갔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텐데요. 유기견에 대한 관심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이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부부가 된 윤석열 당선인의 오랜 관심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나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토리, 나래, 마리, 써니 이 4명의 강아지들이 있는데요. 이걸 다 외우고 있네 우리 김병민. 그러니까 저도 가서 이 아이들을 직접 보고 나니까 굉장히 사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고. 그 반려견 다 봤어요? 토리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토리, 나래. 토리, 나래, 마리, 써니. 마리, 써니 4마리. 저는 그 당선인이 써니를 굉장히 귀여워하는 모습들을 지켜봤는데요. 예. 누구 하나 아낌없이 좋아하겠습니다만은. 그 유기견으로 입양했던 토리도 마찬가지고 나래도 그렇고. 나래라는 친구도 유기견입니까? 유기견에 대한 이제 입양을 했던 모습들을 쭉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 얼마 전부터 이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많은 반려동물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한쪽 측면에서는 동물에 대한 잔혹한 학대 문제가 나타나면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손 변호사님 얘기 주신 것처럼 캠페인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아주기 위해서 영부인이 활동하는 영부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기로 했으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보여주는 게 사회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하고 5월 10일 이제 대통령 취임식에 김건희 여사가 아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많은 사회적으로 그늘진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5년 중요한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3번째 뜨거운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뉴스의 주인공은 바로 김정은입니다. 자, 복장이 굉장히 특이하죠. 저게 하얀색 원수복입니다. 이렇게요. 지난달 25일 열병식에서 하얀색 원수복에 청색 바지, 일종의 어떤 유니폼인데 이 원수복을 입고 등장을 했고 옆에 부인 리설주도 함께 공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 원수복을 입은 게 굉장히 좀 뭐랄까 독특하기도 하고 평소에 잘 입지 않는 옷인데 열병식에 맞춰서 원수칭후 10년 만에 원수복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은 입던 것을 좀 자제해왔다라는 건데 뭐 일각에서는 김일성을 연상한다라고 하지만 전혀 김일성이 연상되지 않죠. 그냥 김일성을 따라하고 싶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10년을 맞아서 뭔가 본인의 시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 복 의상보다도 더욱더 논란이 됐던 건 김정은의 발언입니다. 바로 이 발언을 했습니다. 선제적 핵, 적대 세력들에 의해 지속되고 가중되는 핵 위협,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제압 분수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문제를 연구했었던 김수경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선제적 핵 사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완성했다라는 어떤 선언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열병식에서 기존에는 항상 인민복이나 양복을 입고 나왔다가 이번에 원수복을 입은 것으로 볼 때 뭔가 이런 군 통수권자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그런 점들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핵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서는 비핵화라는 옵션이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북한이 이미 핵을 완성했다라고 김 교수께서는 진단하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북한도 비핵화는 이제 없다. 다만 핵 군축을 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이라는 건 상수로 받아들여라라는 어떤 그런 식의 선전포고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핵을 포기했더니 이제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북한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어쩌면 러시아처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천명하기 위해서 저런 뭐 원수복도 입고 발언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핵 보유를 그냥 기정사실한 발언이다. 상당히 좀 위험천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 교수의 진단도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4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론조사는 과연 어떻게 발표됐을지도 궁금합니다.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 딱 한 달, 그리고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졌습니다. 7곳 보선, 그 이야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신 여론조사 결과 제가 직접 대형 미디어홀에 나가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저희 돌직구쇼의 이 대형 미디어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거실에서 편안하게 최신 여론조사 동향을 시원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뜨겁습니다. 지난 주만 하더라도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후보가 앞서는 듯한 분위기. 그런데 이번 주 여론조사는 또 다릅니다. 김동연 대 김은혜, 김은혜 대 김동연. 박빙, 막상막하. 그 여론조사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아시아경제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동연 43.3, 김은혜 43.9.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0.7%포인트 차이로 박빙세 0.6%포인트 차이로 박빙세. 리얼미터 결과고요. 한국갤럽 결과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자, 한국갤럽은 더 딱 붙었습니다. 김동연 42.6, 김은혜 42.7, 0.1%포인트 차. 거의 동수. 누가 이길지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총결집.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상황.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 2장 봤습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님. 예. 솔직히 지난주만 하더라도 김은혜 후보가 좀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뭐 급기야 유승민이 됐어야 해,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 주 여론조사의 양상은 김은혜 의원이 치고 올라오면서 김동연, 김은혜가 막 박빙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접전을 펼치고 있고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누가 우세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5% 정도 민주당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경기도의 경우. 근데 이제 김은혜 의원이 대장동 저격수로 또 윤석열 당선인의 입으로 워낙 열심히 활동했던 터라 만약에 경기도의 도지사가 되면 향후 4년에서 5년 동안 힘 있는 여당의 후보로서 역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과 그런 선전이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최근에 얘기되는 일주일 동안의 검수완박 국면이 경기뿐 아니라 서울 전국에서 민주당에게 오히려 손해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한 달 정도도 채 남지 않는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에 있는 일기 신도시가 굉장히 여러 곳이 있는데 새로운 새 정부 출범해서 이런 일기 신도시들에 대한 전격적인 개발,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힘을 좀 김은혜 후보에게 실어주겠다는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지금 있는 구도에서 상당히 김은혜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김동연 후보가 뭐 저희와의 인터뷰에도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도와주기로 했다. 이재명 전 후보가 나서기로 했다. 아직까지 지금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의 의중은 빨리 좀 등판해달라는 것 같기도 한데 선거 때 혹시 이재명 후보가 모습을 드러냅니까? 경기도에? 이재명 고문은 지금 이제 민주당 당원입니다. 그다음에 상임 고문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 선거가 열리게 되면은 당연히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할 거다. 그것이 이제 당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선거가 한 달이면은 굉장히 많이 남은 겁니다. 아마 이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매주 또 뭐 며칠 간격으로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쏟아지겠죠. 엎치락 뒤치락 할 겁니다. 결국은 선거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 전반적인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성분은 결정지어질 것으로 보고 민주당이 강한 호남 또는 국민의힘이 당세가 강한 영남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서울 수도권이나 충청 이런 데는 아마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재명 전 후보의 등판은 당연하다라는 메시지도 흥미롭군요. 자,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은 꽤 벌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갤럽이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결과입니다. 송영길 후보 32.7, 오세훈 시장이 54.6으로 과반을 훨씬 넘어섭니다. 송영길 대 오세훈 32.7 대 54.6이면은 큰 격차가 계속 좁혀지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 체크해봤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 때는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못지않게 7곳의 보궐선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재명이 등판한다. 안철수가 등판한다. 라는 이야기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에서 강하게, 아주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궐선거 주요 지역 어떤 곳이 주목되는지 제가 3곳 꼽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진 기자가 꼽은 이번 보궐선거 이 지역을 주목하라. 먼저 첫 번째 지역은 인천 계양을입니다. 왜 주목을 해야 하냐? 바로 리스트 때문입니다. 이 리스트에 인천 계양을 하마평이 나오는 여야 후보 리스트인데 제일 위에
이재명 전 후보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서 인천 계양을 송영길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하면서 이 지역이 비게 되고 이번 지방선거에 같이 치러지게 되는데 거기에 이재명 전 후보가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최입의 박형우, 윤대기, 김현종, 국민의힘에서는 윤영선, 최원식의 이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수 있다. 출마할 수 있다. 진실의 시간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여러 차례 진실을 요구받는데 출마하라는 압박이 당에서 꽤 있어요. 출마합니까? 수락합니까?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후보 등록 막바지까지 아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당도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결정이 네. 될 것 같고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중혜 변호사님은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야 계속 의정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이제 지지를 유지하는 측면의 장점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나오시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불과 얼마 전에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 뭐 대장동 의혹이라든가 뭐 법인카드 의혹이라든가 아직 해소된 게 없거든요. 예. 더군다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선거에 나온다고 한다면 주요 이슈나 이재명 관련한 이슈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손정희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 지역을 주목하라. 김진 기자가, 김진 앵커가 뽑는 두 번째 관심 보궐선거 지역은 바로 분당갑입니다. 분당갑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역시 출마 하마평에 오르는 리스트 때문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서 보궐이 발생하는 이 분당갑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경기 성남 분당갑에 나오면 현역 당선된다면 여기서 현역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기 당대표 국민의힘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진실의 시간입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윤석열 당선인은 안철수가 분당갑에 나가길 원한다. OX.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실의 시간이라니까 왜 다들 진실을 안 말하고. 그런 보도가 있던데요. 은근히 인수위 쪽에서는 당선인 쪽에서는 푸시를 한다. 저도 기사를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 이렇게 나오는데 당선인 측이 오죽이나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당선인 측의 생각이 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를 수 있고요.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가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전당대회 등 당권에 대한 도전의 생각이 있으면 원외에 있는 것보다 원내에 입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또 반대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인수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5월 10일 취임식까지는 본인의 역할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남는 시간이 20여일도 채 남지 않는 국면에서 선거를 과연 치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언급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 바로 위에 보면 윤석열 당선인 얘기를 했지만 박민식 전 의원도 나가겠다고 손을 먼저 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여건들을 고려할 때 과연 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한 일주일 상간에 최종적인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론 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본인은 기자들이 당연히 물었죠. 분당갑 나가신다면서요? 라고 묻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입니다. 분당갑 출마 계속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화요일 날 전체 발표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것만으로도 지금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 안 했어요. 이러면 거의 기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준석 대표가 흥미로운 얘기를 여기서 이재명 전 후보에게 꺼냈어요. 개항을 가지 말고 분당 나올 용기가 없느냐라고 일종의 도발을 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성남 분당갑에 나온다면은 그럴 용기가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개항 이런 데 간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분당에 출마할 용기가 없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도발하겠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이 지역을 주목하라. 마지막 세 번째 보궐선거 지역은 강원 원주갑입니다. 자, 강원 원주갑은 박정아 당협위원장과 원창묵 전 원주시장의 맞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한다면 대구 수성을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한다. 김용락 권한대행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덕수 총리 청문회 국회에서 열리고 있답니다. 잠깐 국회 가보겠습니다. 범칙금 내역이나 주택자금 대출 내역, 주민등록지 변동 현황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에 제출을 거부하는 게 정상적일까 싶습니다. 이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감출수록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만약 도저히 낼 수 없는 자료가 있다면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이유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해명도 설명도 없이 못 준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한창 청문회가 이제 시작이 됐군요.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